모든 무기 개발의 최종 목표는 독자 개발이다. 독자 개발이란 특정 무기 체계를 외부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오롯이 자기가 소유한 기술로 설계하고 시험 평가하여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부품 하나 만들 능력조차 없던 1970년대 초의 대한민국이 전차를 독자 개발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얼마나 많은지 차마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다. 예나 지금이나 선진국들은 타국의 무기를 팔지라도 기술 이전은 꺼렸고 그 높은 전차 개발 기술의 벽을 넘은 개발도상국은 단 한 나라도 없었다. 하지만 우리에겐 우리만의 독자적인 전차 개발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모든 불가능에 대한 우려를 딛고 최초 설계 단계부터 한국의 지형과 운용 여건에 맞춘 한국형 전차 개발에 착수한 것이다. 과연 우리는 전차 개발의 과정에서 어떤 장애물을 만나 어떻게 돌파했을까? 불가능의 우려를 넘어 기적의 역사를 창조한 대한민국 전차 개발사. 그 위대한 여정의 첫 결과물인 K1 전차의 개발사를 만나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의 남경입니다. 오늘은 한국형 전차 개발 이야기 그 네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전차 개발 단장을 역임하신 조남태 단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대전공에 근무하시면서 전차 개발에 참여해 오신 한영철 부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전차 사업단장과 K2 흑표 개발단장을 역임하신 아주대학교 시스템공학과의 김의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38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한국형 전차 개발에 참여해 오신 신용재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쁜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신용재 연구원님께서는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 이제 나오시거든요. 이 한국형 전차 관련과 개발에서는 어떤 역할을 주로 해오셨는지 이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975년 3월 국방과학연구소에 입소를 해서 2012년 말까지 약 38년을 연구원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38년 재직하는 동안 약 25년은 전차 개발부서에 그리고 약 7년은 장갑차 개발부서 나머지 약 5년은 무인화 연구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75년도 3월 달에 입소를 해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M48 성능 향상이라는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은 1974년도 7월부터 1975년 7월까지 약 1년간 국내에서 M48A5형으로 조립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한국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내용으로 그 당시에는 한 대를 분해해서 조립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7월 달에 이동을 해서 넉 달에 걸쳐갖고 겨우 주행거리는 한 20km. 그리고 포탄은 약 20발 정도 그 사격을 했는데 그 당시 목적은 국내에서 전차를 분해하고 조립할 수 있느냐, 또 최종 목표인 국내에서 전차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 염두를 두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빠른 스피드로 그 개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전차를 분해 조립하고 핸들링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얻고 1976년도부터 개조 사업과 이제 그 한국형 전차라는 씨를 뿌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이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 이 그 모형물을 많이 갖고 오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이야기 진행하기 전에 어떤 것들인지 좀 개괄적으로 좀 짧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겠습니다. 여기 요 보이는 모형은 1983년도 XK1 전차 성공적으로 마치고 생산업체인 제너럴 다이내믹스에서 배포한 기념품으로 저는 참 보물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1987년도 명명식 기념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요 모형은 한국 형전차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던 1980년대 말 기념으로 나온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그냥 K1 전차의 파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교량 전차 모형이 1990년대 초에 개발 완료돼 가지고 배포된 내용입니다. 이 품목은 또 K1 전차의 파생 품목 베리언트라고 부르죠. 보통 군한 전차 개발 성공으로 받은 기념 품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83년도 선행 시제가 이뤄지고 나서 첫 번째 받은 메달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 모조품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튼 귀한 자료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한국 전차 개발에 이제 씨앗을 뿌린 이 M48 개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단장님, 이 한국형 전차 개발을 결정한 시기하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M48 이 전차 개조 사업 시기랑 약간 좀 안 몰리면서 좀 명확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형 전차 개발을 좀 해라라고 하는 지시가 정확히 언제 내려졌나요? 예, 이게 방위산업 역사에서 가장 큰 획을 그은 시점이 1971년 11월부터 1973년 4월 19일 사이입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 8개년 계획을 3차 제5 경제개발 3차 계획에 병행해서 투 트랙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1970년 8월 6일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고 1년 후인 그 당시에 개미 사업을 지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시가 아니었었습니다. 명령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명령을 받은 저기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겁도 났어요. 그건 겁도 났다는 것이 솔직한 얘기일 겁니다. 탱크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어요. 전부 미군 군원 탱크로서 한미 협정에 의거해서 미국이 한국 안보를 위해서 지원한 모든 무기 체계에 관한 기술과 성능 개선 모든 것은 미국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한의 이 군사 위협이라는 것은 대단히 예측을 불가능했고 이러한 상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선견 지명이 어느 정도였었느냐. MO48 전차 수명이 다 됐다. 미국이 MO60A3 전차를 안 준다고 그런다. 그러니 어떡하냐. MO48 전차를 업그레이드 해라. 그것이 성능 개량 전차였는데 성능 개량 전차만 하라고 목표를 줬으면 괜찮은데 성능 개량을 하면서 얻은 기술로 한국 독자형 전차를 개발해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 고생한 K2 흑표 전차까지 이어오는데 40년. 그러면은 그때 수없이 많은 무기 체계를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전차에 두셨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경영기법으로 얘기하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미 4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의 확실한 방침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21세기 신경영 방식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놀랄 사항이고 제가 그분을 지금 더 그리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근데요, 김 교수님, 또 보니까요, 우리 한국형 이 전차 개발 계획을 미국이 듣고 그 당시에 이렇게 썩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니고 뭐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땠습니까? 당시 상황으로 보면 그 이제 70년대 상황 아닙니까? 70년대 중반, 초중반 그때 얘기인데 한국은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었죠. 전차라는 거에 대해서 운용조차도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미국이란 나라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 전차를 또 개발하겠느냐라는 그런 의혹은 당연히 갖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열망은 좋으나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뭐를 제안을 하게 되냐면 너희는 현재 갖고 있는 48 전차를 우리도 개조하고 있으니 A3, A5로 개조를 하고 근데 그 이상의 성능을 갖는 전차를 원한다면은 M60, A3를 너희들이 판매하거나 혹시는 공동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48 전차에 대해서는 이제 성능 개량이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M60, A3 이런 것을 이제 판매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당연히 이제 그런 입장이었었죠. 당시 이제 크라이슬러사의 얘기였었습니다. 이런 그 반응을 보인 한국에서는 그러면은 이거 미국 말고 또 이제 유럽에도 전차를 개발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고 등등 하니까 다른 협력선은 없는가를 또 이제 조사하게 돼요. 한쪽에서는 48 전차를 개조하고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그러면 이제 개조 말고 우리 거를 어떻게 만드는 방법은 뭐 있나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 남는 게 뭐냐면은 그 1976년에 그 레오파드 전차를 생산하는 크라우스 마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현대죠. 당시 그룹이 이제 거의 서명을 할 단계에 들어갔어요. 이제 협력을 하는 거를. 근데 이제 그 업체 주도로 이제 진행된 얘기였었죠. 그거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실 때부터 이건 업체 주도로 해라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애초에. 기업 간에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에서 현대전공이 그거를 크라우스 마파이를 이제 긴 세월 동안 협상을 해가지고 서명할 때쯤 됐는데 미국이 이제 그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79년이 되면 미국은 M1 전차를 종결을 하고 배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엔지니어의 그 그룹이 남게 되는 거예요. 기술 지원 서포트하는 거 말고 새로운 일거리가 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그 여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한국이 미국 전차가 아닌 독일하고 뭐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미국은 뭐 그렇게 뭐 상쾌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예. 또 과거의 배경으로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이 가장 최신의 전차를 갖는 방법으로 MBT-7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70년대에 스타트한 프로그램인데 독일하고 미국이 공동의 전차를 개발하는 사업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그 이유에 의해서 이 중간에 가다가 결렬이 됐어요. 그래갖고 독일은 그냥 레오파드로 가고 미국은 M1으로 가는 같은 한 솥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일부 기술은 사실은 공유돼 있기도 하긴 합니다. 이 벌어져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거 독일하고 나하고 무슨 경쟁 관계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토라는 걸 놓고 그다음에 서방 세계라는 걸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그것도 별로 반갑지 않았던 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브레이크를 걸게 됩니다. 거기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한국이 전차를 정말로 그렇게 개발하고 싶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의상을 77년도인가에 이제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숙이 돼서 그러면 한국과 미국 간에 한국의 고유 전차를 개발하는데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MOU를 서명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이제 이 77년도 시작한 기술 지원, 정부의 지원이라는 게 78년도에 이제 드디어 MOU라는 거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한미 정부 간의 MOU로 만들어져서 이제 K1 전차를 만드는 기본
이 뭐라 그럴까요? 멍석이 깔렸다 그럴까요? 이제 바탕이 깔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오늘 일처럼 또 아주 또 자세하게 또 그 당시에 또 미국 상황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흥재 연구원님, 이제 지금 이제 미국과의 이제 MOU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요. 당시에 이제 미국과 MOU가 체결이 됐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 참으로 우여곡절 끝에 결론은 1978년도 7월 6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MOU가 체결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때 체결된 MOU의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78년도니까 1980년 6월까지 한국형 전차를 제작하겠다는 그 내용이고, 또 하나는 한국 정부하고 미국의 생산업체에 간에 상업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을 하겠다 하는 그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생산업체에서 개발품이 나오면은 미국의 정부기관에서 시험평가를 해주겠다고 하는 그 주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크게 나누면. 그래서 78년도에 체결된 것을 기본 MOU 이렇게 보통 부르고, 그 후에 부속 MOU가 몇 개가 나오는데 79년, 80년 이렇게 돌아오면서 확신하게 해주는 확인 MOU, 이것을 다시 체결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미국 정부가 해야 할 일,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규정을 해놓는데, 내용을 지금 가만히 보면 사실 불평등 계약이에요. 미국의 이익은 이왕 전차를 개발해 주기로 했으니까 극도로 취하고, 한국은 전차를 개발하더라도 한국 내에서만 사용하고 그 이외에는 쓰지를 못하게 속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외에도 부호록을 4개씩이나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부호록 첫 번째가 당장 뭐냐면 그 미국 그 최신 기술인 특수장갑, 셉이라고 불렀습니다. 특수장갑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허여해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두 번째가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데 절대로 남의 나라에 주지 말아라. 예. 또 쓰더라도 미국의 허가를 받고 써라 하는 이런 그 쉽게 말하면 계약이라고 보면 딱 맞겠습니다. 그냥 부록 3을 보면 특수장갑을 한 번 더 묶는데, 그 특수장갑 보안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해서 특수장갑을 쓰는데 그 절차라든가 뭐 이런 것을 상세하게 묶어놓고, 그거를 구득을 해서 실제로 전차에 탈 때까지 참 여러 가지 보안을 거쳐가지고 극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부록 4가 뭐냐면 로열티예요. 이왕 주기로 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부품을 사용하는 데 따른 돈을 챙기겠다. 그러니까 부록 4개를 다 보면 굴욕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보안을 요구하고 또 돈도 챙기고, 나중에 다시 한국형 전차 개발을 하겠다는 협정서를 또 맺었어요. 그러면 미국은 이왕 주니까 돈을 챙기고, 한국은 해야 되겠으니까 굴욕을 감수하고 하는 이런 MOU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다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미국과 이제 MOU가 체결이 되고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MOU라고 하는 성질 자체가 약속의 의미지 어떤 뭐 강제력을 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김 교수님, 이제 그런 측면에서요. 이제 그 당시 이제 전차 개발 이제 MOU를 맺은 우리 쪽이야 좀 다급하게 빨리 전차 개발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텐데요. 또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의 입장을 좀 들어보게 되면은 또 다른 속셈을 갖고 있었던 터였고요. 또 그렇게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이 실무자들이 굉장히 좀 속이 탔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그렇죠. 지금의 눈으로 보면 뭐 불평등이라든가 굴욕적이라든가 뭐 등등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이고, 제 자신이 K1A1 전차, 성능 개량 전차를 만들 때도
참 굴욕적인 경험을 이 MOU 때문에 하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한국 정부로서는 고유 전차를 갖는 방법으로는 다른 방법이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이거 방법 외에는 사람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뭐 이제 입장이 바뀌면 이제 평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로 봐서는 그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나라, 실제 고유 전차를 갖고 있을 때 도울 수 있는 나라들로서 나서나 준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그 한미 방위 조약 등등 딸에 의해 그거 해서 우호적인 판단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우호적이라는 것은 그 국제 간에서 우호적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한 우호지 상대를 위한 우호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부터 챙겨야지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K1 그 기본 MOU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차를 개발해 주겠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상업적 계약을 하라는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대 정부로서 해가지고 계약을 해갖고 예를 들어가지고 정부가 보증을 하고 뭘 다 하는 게 아니라 정부는 이런 틀을 만들어주고 허용을 해줄 테니 상업적으로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럼 상업적 계약이라는 조항을 집어넣었다는 건 뭐냐면은 상업적 이익이 필요해야 되는 얘기랑 동일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안보에 대한 이익도 필요한 거고 저희들로 보면 저희한테도 또 상업적인 이익이 필요한 거고 기술적 이익도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철저하게 자기 상업적 이익과 뭐 등등 뭐 정치 경제적인 무슨 이익이 이제 보장되는 그런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MOU라는 걸 이렇게 정부 간에 맺게 되다 보면은 그것은 그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그 이름 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는 가장 강력한 우산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다른 거와 달리 상업적인 계약과 달리 이것은 정부 대 정부 간의 이 북방 기술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권한을 주고 하는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민간이 그걸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이제 거기서 그 하나의 우산 밑에서 일하게 하는 그런 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우호적인 입장이라는 견해도 볼 수가 있고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참 이거는 너무나 일방적이고 또 다른 말로 굴욕적이라는 말을 용어로 쓰셨는데 뭐 그런 그 애모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 미국이 그런 걸 주장하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였냐면 한국의 전차를 개발을 해주는데 내가 지원을 하겠으나 한국 전차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돈을 한국의 정부가 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엄밀히 보면. 굉장히 싸게 했어요. CJ 나올 때까지 제 기억에 6천만 달러인가 밖에 안 됩니다. 근데 미국은 M1 전차를 개발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냐면 7억 달러가 들어가요. 6천만 달러고 7억 달러니까 이게 몇 배예요? 열 몇 배가 되죠. 그죠? 그래서 너희 K1 전차를 내가 지원하는 것은 내가 7억 달러라는 돈을 들여서 만든 M1 전차 기술 그리고 M1 전차가 나오기 이전에 만든 M60 전차에 들어간 기술 개발 이거들에서 내가 들여서 만든 그런 기술과 부품을 너희에게 굉장히 싼 값으로 제공을 하게 되니 나도 그거에 대해서 챙겨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이 예를 들어서 7억 달러를 다 주고 나 고유한 거를 다 만들게 해주시오. 했다면 아마 그런 MOU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도 다 상관적으로 봐야지 돼요. 그런데 미국은 또 이제 그 논리적으로 봐서는 그래요. 그 대신 한국이 제공한 돈으로 고유하게 개발된 기술은 그건 니네 거다. 나랑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그 대신 내가 개발에 대해 지원을 해줬으니 그 기술을 나도 쓰게끔 해줘라. 뭐 이런 게 그 바탕에 깔린 기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기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 미국의 그 상업적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경제력과 기술력 이런 것이 등등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아마 다시 되짚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 이거 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 누구나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문구를 읽어보시면. 그러나 당시 상황과 우리가 들인 돈 이런 거로 따지고 보면 아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개발할 때는 이제 6천만 달러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가 돼요. 속셈 등등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개발한 기술을 쓴 부품을 너희가 사용하게 했으니 너는 그거에 대한 상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상업적 대가를 그게 뭐냐면 내가 디자인을 해서 지정한 부품에 대해서는 변경을 할 수 없다라는 조건이 하나 들어가게 돼요. 나중에 이제 확대 MOU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차로 크게 만들어진 MOU에서 첫 번째 정신이 그거예요. 내가 디자인해도 다 만들어 놓은 부품에 대해서는 손대지 마라.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미국이 지정한 부품을 그대로 쓰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거를 바꾸려면은 별도의 협의와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긴 해가지고 완전히 설계를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정한 부품의 일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매를 해라. 특정 물량을 특정 기간 동안. 이제 이런 게 상업적 그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보호하는 수단으로 뭘 사용을 하냐면 장갑이라는 게 있거든요. 특수 장갑. 그러니까 전차에서 비밀이 있다고 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큰 비밀이 장갑 방호적의 능력, 그다음에 명중률. 제가 보기 두 가지가 제일 큰 그 비밀입니다. 근데 이 장갑 방호력이라는 것은 자기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M1 전차에 들어갔던 최신의 장갑 기술이 그대로 들어갔다. 만약에 이것이 한국에 쓰고 KF-1 쓴 게 좋은데 만약에 제3국에 흘러가면 이건 한국의 안보의 위협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에도 위협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보안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딱 들어가서 묶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갑 기술을 위수한 나머지 기술들까지 동시에 같이 묶여버리는 그런 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돼서 그것이 결국 상업적 이익을 대변하는 하나의 또 꼬투리로 이제 사용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속타는 순간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내용 중간에 한국의 입장이라는 것은 내가 돈 들여서 개발했으니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해야 된다. 미국은 너는 돈은 다 안 냈다. 내 돈이 많이 들어갔다. 그러니까는 너 내 말 들어야 된다. 그러는 그런 상업적인 이유, 기술적인 이유 외에 또 정치, 경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는 과정 중에 얼마나 밀고 땡기고 많이 했겠습니까? 대표적인 거로 보면은 이 부품은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게 시작이 아마 44개로 시작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14개인가로 줄입니다. 그러니까 44개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에서 14개로 줄일 때까지 한국 정부는 그리고 당시에 이거를 실제 상업적으로 맡고 있던 현대 전공이죠. 는 얼마나 속이 타면서 힘들었겠습니까? 예. 미국은 이제 그러면서 이 말 안 들으면 지금부터 나는 너에게 부품을 공급할 수 없음. 그리고 딱 벽을 쳐요. 너의 사업을 하든 말든 난 상관없음.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시점으로 봐서는 기본 MOU에 의해서 전차를 시제가 다 나왔을 때예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갈래다 보니까 이거 서명 안 하면 난 이제 전차 지원 안 해. 부품도 공급 못 해. 이렇게 되니까 한국 정부는 중간에 쓸 수도 없고 그 부품을 다른 데서 구할 방법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끌려가는 상태에서 이제 서명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 벌어지게 되죠. 예. 단순하게 이제 MOU라고 하는 걸 넘어서 또 확대 MOU, 또 4개의 부록으로 엮어놓으면서 미국과 또 한국, 또 그 당시에 이 한국 자체적으로 기술력과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또 네. 겪었고 또 우리가 고통을 또 참아내야 했던 또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MOU 중에 보면 또 이런 것도 들어가요. 이제 갖다 써야 된다는 물건 것도 있지만은 만약에 K1이라는 형태 그대로 수출을 한다거나 만약에 당신이 그 부품을 안 사가고 네가 스스로 만든다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도 돈을 내게 돼 있어요. 한국이 쓰는 거에 대하여서는 무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베풀지만 한국이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외국 수출한다. 그럼 로열티 얼마를 내라. 근데 한국 생각은 그랬어요. 당신에. 야, 이거 우리가 고유 전차를 우리가 돈 내고 개발을 했는데 왜 로열티를 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미국적 논리와 좀 다르죠. 예. 이런 게 충돌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은 좀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돈이 얼마로 하자 그러면 수출할 때 얼마, 도입선 바꿀 때 얼마 이런 걸 해서 또 그것도 이제 부록으로 들어가서 서명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이제 지금 이제 주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한국 방위 사업사를 지금 되돌아보면서요. 결국 이제 한국 이 전차 개발을 하는 과정에 미국과 이 MOU 체결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조금 담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어떤 부분 좀 있을까요? MOU가 갖고 있는 의미는 첫 번째, 내 기술이 세계 고유 기술로서 내 기술 아니면은 이 무기 체계는 만들 수가 없다라는 확신을 가졌을 때 그 기술을 우선해서 계약을 정부가 보증하고 이익은 업체가 챙기는 겁니다. MOU가. 그렇기 때문에 업체 계약을 확실하게 파기할 수 없도록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업체 계약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군사, 정치, 외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체 간 계약을 먼저 하고 업체 간에 먼저 계약을 합니다. 계약서 초안을 양 정부가 LOA라는 것을 먼저 합니다. 의향서, 업체 간에 의향서를 만들어서 양 정부에 내면 정부에서
두 가지를 검토합니다. 각 정부는, 그럼 우리나라 같은 정부와 미국 정부에서는 이것을 업체 간 계약으로 이 무기 체계가 판매된다든지 공동 연구 개발을 한다든지 부품을 수출한다든지 기술 지원을 하면서 국가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상대편에 예. 판매됨으로써 국가 경쟁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국가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를 정부가 따지지 아니하면 무기 체계의 판매나 부품의 판매나 공동 연구 개발이나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 산업은 정상회담에 대통령이 국가 최고 통수권자로서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본 다음에 MOU가 국방장관끼리 MOU를 한 다음에 그 MOU를 업체에 줘가지고 업체가 생산 및 기술 지원을 해서 그럼 결국은 방위산업 업체가 국가기관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 간에 일어나는 이런 행위를 MOU로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40년이 지난 역사 현장에 탱크와 함께 있었던 사람으로서 불평등 코끼고 불평등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국이 한국에 놓여 있었던 한반도의 전략 환경과 국가 힘 이러한 것을 생각을 했을 때 그 불평등 MOU로 인하여 미국을 쫓아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쫓아갔어요. 탱크와 관련되면 50년 격차를 팍 쫓아간 거예요. 이 K1 전차로 가면서 그러면서 여기 김 박사나 여기 전부 얘기한 대로 바로 그 콧겐 불평등 MOU로 인하여 K1A1이 그냥 막바로 가버린 거예요. 그거는 미국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K1A1을 감과 동시에 K1A1 업그레이드예요. 업건이라고 그러는데 업그레이드 전차를 하면서 우리는 K2 전차를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를 보냈나 한번 보세요. K1 전차 양산, K1A1 성능 개량, K2 전차 세 가지를 동시에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무서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차, 탱크 기술 독립했다. 최근에 2, 3년 동안에 저희 나라가 수출하는 수년 전에 수출한 K9, T-50 한국형 고등훈련기지만 사실은 전투기입니다. 예. 다음에 지금 수출 협상을 하고 있는 K2 전차. 한국이 수출 상대국에 제시한 MOU를 혹시 아시는지요? 아니요, 이번에 한번 비교해 주시죠. 저희가 미국이 제시한 MOU를 배워가지고 저희가 MOU를 제시했습니다. 다 받아들였습니다. 터키도 받아들여서 K9, K2 전차 수출을 하고 그런 장본인들입니다. MOU 다 만들고 협상한 장본인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 변화와, 그렇죠? 시대 변화와 터키와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는 안보 환경이 다릅니다. 국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안보 환경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MOU 내용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국익을 챙기는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MOU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국익을 챙기는 계약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 계약이다. MOU 체결 전에 처음서부터 끝까지 국익 챙기기 위한 관계자들이 다 덤벼들어서 MOU를 만들어서 MOU도 상호 교환에 의해서 어그리가 돼야 코사인해야 효력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잘했어야지. 다 해놓은 다음에. 말씀 잘 됩니다. 들었습니다. 네. 이제 한국형 전차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개념 설계 말고도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무기 개발에서 개념 설계라고 하는 것이 뭔지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이 개념점을 좀 내려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왜 굳이 그 개념 설계를 우리 미국에게 그걸 부탁을 해서 맡겼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 개념 설계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용어로 보시면 개념, 이게 생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설계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하는 모든 뭐라 그럴까요? 어떤 시스템들,
또는 체계 또는 무슨 물건들 예를 들어서 요 이제 펜입니다. 이게 연필입니다만 미케니컬 펜슬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거 목적이 있어요. 옛날에 깎던 거 안 깎아도 되고 연필심만 꽂으면 계속해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교체할 수 있고 갖고 다니기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떤 그 목적이 생기면 이유, 즉 내가 이거를 왜 필요로 하는가 하는 니드, 그죠? 이제 필요성이 생기게 되면은 그 필요성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언가를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게 쉽게 얘기해서 개념 설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 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를 물건을 실제로 만들지 않고 아직까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건 까만색이어야 하고 두께는 손으로 잡기 편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갖고 다니기 좋게 여기 클립도 있어야 되고 잘못 썼을 때 지워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의 기능을 쫙 나열을 하고 그 기능 것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만들면 이게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이 펜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고무로 돼 있단 말입니다. 할 때 이게 미끄러지지 말게 해야 되고 뭐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말하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 여러분이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은 연필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수도 없이 많죠. 그래서 그 동일한 목적을 갖는 것 중에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적합한 것을 만들 것인가. 거기에는 미케니컬 펜슬의 종류는 예를 들어서 수백 수천 가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목적은 다 동일해요. 그런데 그런 나오는데도 보니까 가격이 틀리고 그다음에 생산 위치도 틀리고 그다음에 성능도 틀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게 뭐냐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개념을 전차 그러면 지금 보면 다 비슷해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전차 갖다 놓고 보더라도 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거는 이제 전차 말고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한강에 가면은 다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네. 그 다리가 갖고 있는 목적은 필요성은 다 거의 동일해요. 그죠? 자동차 지나가야 되죠. 버스 지나가야 되죠. 오토바이 지나가야 되죠. 자전거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도보로 지나가야 되죠. 그리고 그 강남과 강북을 연결해서 모든 그 물동량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한강에 걸쳐서 있는 다리는 똑같이 생긴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르죠. 그죠? 네. 그건 왜 그러냐면 당시에 가용한 기술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어떤 기술이 가장 효율적으로 싸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목적이 하나 들어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이 장기 설치물이 되니까 심지어는 미관상으로 어떤 게 더 이쁘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어떤 특정 목적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일까 하는 것. 이게 개념 설계입니다. 그런데 전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다리를 만들려면 다리 교량이라는 건 특성이 어떻고 종류가 무엇이 있고 과거에 했던 경험도 있어야 되고 어떤 문제가 걸릴 것이고 기간이 얼마 걸릴지 이게 등등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차를 이제 겨우 갖다 놓고 사용해야 될 그리고 개조에 겨우 이제 입문 그 개조라는 것도 사실 그래요. 48 전차의 개조라는 것도 부품을 만들어서 개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미국에서 48 전차를 A3로 만들기 위해서는 요런 키트가 필요하다. 그럼 키트를 그대로 똘랑 들어와요. 그럼 거기에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다 써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A5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이 프로시저까지 다 써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은 그걸 갖다 해서 작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그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그럼 그런 개념을 전차에 우리가 필요한 개념의 전차를 만들어라. 좀 난감하죠. 왜냐하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본으로 거기에 필요한 각종 그 뭐라 그럴까요? 지식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식 체계, 경험 체계,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불비되어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앞에서 우리가 많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하는 그 MOU권과 연결하다 보면 이제 요건에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기본 MOU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미국이 전차를 설계 제작을 해 준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요점이. 그러니까 나는 전차를 필요로 한 사람인데 전차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가르쳐 주는 그런 MOU가 아니고 미국이 전차를 만들어 주니까 너는 갖다가 나중에 생산해라. 라는 게 그 MOU의 가장 아쉬운 점이에요, 사실은. 그 K1의 MOU의 지금으로 봐서 문제점이라는 게. 그게 만약에 지금의 우리가 경험 있는 상태로 해서 다른 경우에 그런 MOU를 쓴다면은, 내가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이렇게 협력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설계를 하는 방법을 전수를 해주고,
그래서 시제품을 만들고 같이 만들고 그 시제품을 우리가 국내에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 생산도 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하는 그런 MOU가 되어야 되는데 미국이 개발해주고 한국은 시험평가에 참여를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발주를 낸 사람이니까 물건이 제대로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미국은 그러면 생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레코멘데이션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미국 개발, 국내 생산이라는 큰 틀의 MOU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개발이라고 되다 보니까 우리는 개념 연구에 껴들지도 못하고 미국에다 주고 내가 원하는 이런 대충 이런 전차니까 이걸 어떤 게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진전이 돼야 되는데 이 MOU 체결 문제에 안에서 여러 가지가 연루가 이제 문제가 이제 파생이 되는데요. 신용재 연구원님,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이 개념 설계는 이제 미국 이제 그 크라이슬러사로 이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크라이슬러사가 제시했었던 한국형 이 전차의 주요 내용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예, 그 앞에서 이미 그 MOU 얘기가 나왔고 또 그 이제 그 개념 설계가 무엇인가 나왔는데 이제 구체화가 돼야 되니까 이제 그 액션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갖고 1980년도에 들어와서 10월부터 약 6개월 계약 기간으로 해서 6개월 그 81년 4월 말까지입니다 아마. 그때 이제 그 크라이슬러사에서 아 그래 그런데 전차를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건 실물은 안 나오더라도 글로다 표현하고 또 그냥 모형 정도로 만들어 주겠다 해서 약 6개월 동안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국내 기술진 또 그 정부 고위층하고 3회에 걸쳐서 기술 토의를 했어요. 그래 놓고 마지막으로 그럼 내가 이것을 구현을 하면은 어떻게 나오겠는가 해서 목형, 우리말로 하면 목형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목갑.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하고 실물 목형하고 나온 사항이 되겠는데 이 설계 방향은 그 저 말로 하면 쉽죠. 여기 보면 한국의 환경 또 기후 조건에 맞는 전차가 되겠다. 그리고 한국 사람의 체형에 맞도록 설계를 해주겠다.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래,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M1 전차 기술 또는 그 밖에 M60이라든가 또 다른 데서 나온 기술을 활용해서 해주겠다 하는 한 이 세 가지 정도였어요.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전까지는 M48이 기계식 전차에서 이제 그 M1 전차 기술이 들어가니까 유압 제어식 전차로. 그러니까 신발로 말하면은 운동화 신다가 구두를 신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포도 90mm 포에서 105mm 포 해갖고 화력도 이제 증강을 시켜주고 또 미국이 자랑하는 특수장갑 이것도 끼워주겠다 하는 등등 몇 가지를 해갖고 그 이전 48 계열이 가지고 있는 성능을 월등하게 뛰어넘는 전차를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이제 개념 설계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전차 무게는 약 44톤 해가지고 M1보다는 좀 가볍죠. 그 한국 사람 체형에 맞게 하다 보니까 조금 작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나중에는 좀 증가가 됐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보니까 참 스마트한 전차예요. 보면 그림상으로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선행 시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차란 현대 기계공학의 결정체다. 강력한 엔진으로 달리고 원거리의 적을 포격하여 공격하며 막강한 철갑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상전의 왕자. 하지만 엔진이 발명되지 않았던 시대에도 전차는 존재했다.
원하는 곳까지 마음대로 달리며 공격을 감행하는 이동수단의 개념이 다양하게 시도된 것이다. 그리고 최초의 증기기관이 발명된 이후 엔진이 장착된 전차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6년 영국이 만든 세계 최초의 전차 마크 1. 무한궤도를 설치한 원시 전차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 후 10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전 세계의 기술 선진국들은 쉬지 않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전차 개발에 주력해왔다. 그 치열한 전차 개발 대열에 뒤늦게 뛰어든 우리나라도 한반도 시정에 맞는 전차 개발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왔다. 그 결과 1987년부터 야전에 배치되며 기갑 전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K1에 이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해낸 차세대 전차 K2에 이르기까지 세계 전차 역사 100년사의 명품으로 기록될 대한민국 전차들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네, 조 단장님. 우리가 이제 선행 시제 제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요. 미국과 체결한 기술 지원의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야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지원받기로 한 건가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하고 계약한 것은 탱크 시제 2대 5대 한국이 인도하는 거로 끝났어요. 그러면 그 탱크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품질 보증하고 시험 평가하고 군이 작전 운영하고 교리, 교범, 저장, 하역 운반, 포장 이거 부대 창설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전부 다 따지고 보면은 탱크 개발을 했는데 쓸 수 없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에다가 파이프 박으면 고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탱크를 개발하는 순기에 있어서 보면은 주임무 장비를 전부 시험 평가해서 전력화 오케이. 내년에 100대를 양산합시다. 돈 받고 계약 다 했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군과 생산자, 과학자, 품질 보증, 군 부대. 처음에 받아야 될 부대 정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창원 공장서부터 부대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반할 것인가, 운반 상차 하역 방법 전부 결정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전부 군사 규격으로 이루어집니다. 말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글로 써지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군사 규격 전차 K1 전차 군사 규격화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단계가 체계 기술 지원은 생산 품질 보증까지, 종합 군수 지원은 공장에서 출고해서 군 부대에 갔다가 도태돼서 용광로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해라라는 것을 규정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시험 평가합니다. 저장 방법, 상하차 저장 시험 있잖아요. 그걸 또 시험 평가 또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탱크 연구 개발은 끝났어도 운이 30년간 운영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하기 위한 종합 군수 지원 체계, 부품 국산화를 포함한 부품 국산화는 운영 유지를 위해서 부품 국산화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다 따져서 종합 군수 지원 체계를 하려고 그러면은 탱크 개발 10년에 체계 기술 지원 및 종합 군수 지원 개발에 5 내지 7년이 플러스 돼야 돼요. 그래서 순기 개발로 보면 양산 부대 배치한 후에도 길으면은 6, 7년간 종합 군수 지원 체계 연구는 계속돼야 된다 하는 거를 강조드립니다. 예. 부사장님, 이제 이 선행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요, 우리 이제 기업과 기술진들 같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과 또 분야에서 참여했습니까? 선행 시제 기간 동안에 미국에 파견된 분들이 정부 대표로서는 이제 국방과학 연구소 인원들이 참여를 했고요. 업체 인원들로서는 이게 처음 시제품이다 보니까
부품 지정 업체가 없었습니다. 부품 전문 업체들이 없어서 부품 업체들은 전혀 참여를 못하고 현대에서만 그 개발 단계별로 약 80여 명의 인원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험 평가 때까지 전부 참여를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됐었습니다. 예, 오늘 네 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